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의 선진국들은 그동안 사회적 난제로 있던 실업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해결을 보았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정부가 팔을 걷고 각국에서 최우선적인 해결 과제로 노력한 결과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한때 11.4% 수준에 이르던 실업률을 4%로 헤르츠 개혁을 통해서 낮추면서 청년들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취업 증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법인세 감세 정책을 시발로 소득 증대, 투자 증가, 고용 증가로 이르는 선순환을 기록해서 한때 30%대로 떨어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40% 후반으로 상승하는 정치적,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성과를 내어서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의 청년들도 속속 일본에 입국하여 일자리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예외입니다. BBS 화쟁토론 오늘은 청년 실업 대책을 주제로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고 있습니다. 복지 중에 최상의 복지는 취업, 고용이라고 합니다. 정부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청년 실업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먼저 현재 청년 실업 현황이 어떤지 한번 상황을 점검해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기본적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1년 사이에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데서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나라들, 캐나다, 오스트리아, 미국, 네덜란드 4개국보다 우리가 낮았다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아주 급속히 추월하고 있고 조만간 우리는 높아지고 있고 다른 나라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하고도 역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1년 만에 거의 고갈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월간 한 30에서 40만 개 생기던 일자리가 지금 10만 개로 떨어져 있는데 그 10만 개도 뜯어보면 다 공공 부분이 일으킨 일자리고요. 민간 부분은 거의 제로화돼 있습니다. 제일 이제 단기적인 원인은 사실은 여의도에 있습니다. 정치권이죠. 우리나라에서 청년이 고용이 어렵게 되는 그 노동시장의 개입이 이제 매년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2006년에 비정규직 보호법안입니다. 이게 정규직이 아닌 젊은 근로자들을 2년마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해고를 당하게 만드는 법이 돼버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더 결정적인 거는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노사정 합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퇴임 나이를 당시에 산업에서 55세, 58세로 돼 있던 걸 60세로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장년들의 퇴직을 5년 뒤로 미뤘기 때문에 그 5년 기간에 청년의 고용 절벽이 온 거죠. 그게 지금 2013년서부터 청년 실업을 아주 단기간에 급증시키는 두 번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번 정부 들어서는 최저임금의 가격한 인상하고 또 이 연장 근로의 단축 이런 노동 개혁이 거꾸로 사실은 그 알바 자리 없애고 이런 거에 아주 큰 타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기적인 거는 여의도가 제일 책임이 크다. 청와대하고 여의도가 책임이 크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 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까지
그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을 지나치게 높였다. 네. 이게 소위 교육 파퓰리즘이죠. 예, 그래서 예, 전 세계에서 80%의 청년을 다 대학을 보내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교육과 산업의 수요를 미스매치하는 게 됐고요. 지금 저기 이병태 교수님 말씀하신 교육과 산업의 미스매치, 그거는 한번 우리가 따로 한번 지금 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조정의 실패죠. 그러니까 네, 제조업의 예. 일자리가 주는데 좋은 급여줄 서비스업 쪽에 창업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네. 대부분은 이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규제가 예, 예. 그렇고요. 지금 저 이병태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산업 구조 조정의 실패. 다른 말로 하자면은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일자리 만드는 정책은 옛날 그대로 하고 예. 또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직도 시장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낡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 낡은 사고방식 때문에 이 일자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게 아마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질책한 제1호 견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그 인식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민간 부문과 이병태 교수님 잘 말씀하셨죠. 이 민간 부문과 또 기업이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지 못하고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나 이거는 결국은 재정으로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청년 실업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공 부문에서 재정을 통해서 창출하는 일자리는 언젠가 오늘날 청년들이 다 갚아야 되는 비용 부담입니다. 그래서 잠시 대학 진학률이 왜 이렇게 높아져서 이 교육과 일자리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될 텐데 너무 그 원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현재 젊은 분으로서 네.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대졸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대졸자가 갈 수 있는 직장에 대비해서 이 구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졸자의 그 노동시장이 포화 상태다. 그거 느끼고 계시죠? 예. 아까 좀 전에 이제 이야기 나눴던 것이 일자리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 저는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어쨌건 일자리 파이가 늘질 않고 파이가 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일자리 선순환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어쨌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바라보고 대학 입시를 바라보고 계속 준비를 해오고 공부를 해왔는데 막상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이 바라는 기대치가 분명히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이제 한 70% 정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그 친구들은 어쨌건 뭐 결국에는 뭐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일단은 뭐 대기업이나 뭐 공무원, 공공기관부터 준비를 하고 보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 유예도 그렇고 뭐 졸업 유예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유예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나이대에도 30대 이후로 굉장히 좀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잠재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어쨌건 이 노동시장 이 울타리 언저리에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들이 그 언저리에서 계속 배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교육에 있는 청년들은 교육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상 실업이거든요. 예. 근데 그 실업 통계는 안 잡히죠. 근데 이제 그 실업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게 소위 체감 실업률이라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의 실업하고 네. 취업 준비생하고 경제 활동을 포기한 사람까지를 다 합치면 그게 체감 실업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청년의 공식 실업률이 지난달은 11.6%였고요. 이번 달은 10.4%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이 언제 있냐에 따라서 들락날락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달이 이제 2월, 3월이 대학이
이 졸업생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계절적으로 실업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체감 실업률이 어떻게 되냐면 한 2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청년들이 4명 중에 1명은 실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대학을 졸업 못하고 이제 6학년, 뭐 5학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희 젊었을 때나 뭐 이사장님 대학 다닐 땐 다 4년에 졸업하는 게 표준으로 알았는데 네, 요즘은 이제 네. 5학년, 6학년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대학원도 가고 이러면서 자꾸 학력 인플레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네, 네, 네. 독일은 지금 저 대학에서 그렇게 장기간 기다리는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늘어났는가?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현재 새로운 산업 그리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 이거를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 그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정부가 자꾸 이 일자리 만들겠다고 나서는 이거가요. 저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보십시오. 올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정부가 지금 4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상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든 사람이 내수 시장을 확대시키고 그것으로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그런 선순환 대신에 그냥 일자리에 들어갈 뿐이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소득주도 성장 이게 현재 일자리의 어떤 경직성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예, 뭐 저는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고요. 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하나의 이론으로 경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인과관계로 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전 세계에 못 사는 나라가 없겠죠. 만약에 네, 그렇죠. 최저임금을 네, 네. 올려서 경제 성장이 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 다 그걸로 문제 해결했겠죠. 그래서 이건 처음서부터 저는 지적 사기다 뭐 이런 정치적 파퓰리즘이다 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대학을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를 못 만드는 것도 원인이지만 다 대학을 가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교육하고 노동 정책의 그 관련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짜 요새 스타가 된 사람들을 보면 셰프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 친구들은 어디 가서 교육을 받냐면 프랑스 가고 이탈리아고 갑니다. 네, 그죠? 네. 예. 뭐 패션을 배우러 이탈리아 가고 음식 배우러 프랑스 가고 이러잖아요. 네. 왜 우리나라 고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런 명문 진짜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하는 네일 아트를 하든 도자기를 만들든 와인을 하든 크래프트 뭐 수제 맥주를 만들든 명장을 길러내는 교육을 왜 못하느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청년들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마이스터라는 거 되게 네, 밀었어요. 그리고 대기업들한테 막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생들 직접 고용하라 그래가지고 고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네. 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어야 되는데요. 네. 흐지부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권 그렇죠. 바뀌고 나면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 정책으로 썼어야 되는데 이걸 영세 기업의 지원 정책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스터고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을 대기업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게 아니라 다 영세 제조업에다가 대부분은 그 병역 특례 제도를 줘요. 거기 가면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만 써놓고 그 특례 기간에만 값싸게 부리고 다 내보낼 생각이 있고 인재 투자 안 하니까 그게 좋은 일자리로 그 고등학교 나와서 병역 특례로 가서 군대는 안 갔지만 좋은 일자리는 전혀 아닌 거죠. 영세 기업에다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한 가지 목적을 좀 뚜렷하고 일관된 정책을 썼으면 고등학교 가서 남들 못 들어가는 삼성전자의 공장에 가고 현대자동차의 공장에 가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았으면 고등학교로 사람이 몰리죠. 근데 이렇게 자꾸 모든 거를 작은 영세 기업에 뭐 이렇게 그
지원 정책으로 왜곡시키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너무 많은 이제 대학을 간 그래서 이게 교육하고 노동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좀 추진이 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하는. 그래서 청년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이런 이 일자리 정책이 예.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백경훈 대표님?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안도 이렇게 그 안을 보면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을 보면 일단은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하는 근로하는 청년들에게는 이제 임금을 보전해주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취직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는 이제 청년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어찌 보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현재 일자리 시장이 너무나 불공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나 어찌 보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런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이것이 그냥 그것은 지원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게 뭐 말 그대로 고용률을 높이거나 실업률을 낮추거나 하지는 않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게 일자리가 좀 선순환 되는 노동 유연화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사실 그 추경 예산이 4조든 40조든 사실 이게 결과가 바뀐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세계 경제가 지금 상당한 호황을 구가하고 세계 선진국들의 실업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잠재 성장률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현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일 두드러지는 부분이 청년 실업입니다. 아까도 통계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스펙도 좋고 여러 가지로 패기도 좋은데 그런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건 청년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노동시장이 굉장히 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뭐 삼촌 세대, 뭐 형님 세대 그리고 이제 기성 세대가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자리 파이 자체가 늘지는 않는데 청년들에게 뭐 청년 수당 줄 테니 좀 더 준비하면 잘 될 거야라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준비만 잘하면 될 거야. 그래서 청년들은 뭐 졸업 유예도 하고 취업 유예도 해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동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하는 그런 나이대만 자꾸 늦어지고 정말 그 뭐라 해야 될까 계속 그런 구직 상태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청년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로 헬조선이라는 말도 하고 있고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수저, 예. 흑수저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정말 흑수저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이 사회에서 희망을 접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나는데 많은 청년들 대해보신 우리 이병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뭐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 지수가 되게 높은 사회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네. 꼭 청년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자살률 1위인 거는 사실은 노인들의 자살률이 워낙 높아서 그렇고요. 네. 또 장년층들은 이 고령화 사회에서 내가 은퇴하고 나면 국민연금 몇 푼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사실은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청년 세대는 그거를 그 SNS의 유행어를 만드는 데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네. 사회가 이제 전체적인 그 불안 지수가 높은 사회로 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어려운 결정을 해줄 때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그걸 계속 미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해 집단들이 자기 이해를 위해서 온갖 압력을 정치권에 행사하고 있는데 그들을 설득할 정치적 리더십이 없는 거고 역사적인 긴 안목에서 우리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교육개혁도 마찬가지고 노동개혁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도 그렇고 뭐 역대 정부가 노동개혁을 거의 엄두도 못 낼 정도의 그 구조의 문제인데 사실은 경제를 이해하는 거의 모든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입하지 않고는 그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어디를 따라가고 있냐면 일본의 잃어버린 실업문제와 똑같은 거죠. 이게 네. 어려운 결정을 미루고 계속 돈으로 재정으로 뭘 해보려고 네. 자꾸 문제를 숨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독일은 슈레더 총리가 자기 정치적인 그 운명을 그 정치적으로 손해가 나는 일이었고 정치적 생명이 끊어지고 실권을 하는 이유였지만 어마어마한 어려운 노동개혁을 성공을 했고요. 지금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하는 노동개혁도 비슷한 거고요. 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번 정부가 비교적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정부니까 이런 정부가 사실은 자기 편이라고 인식되는 노동계를 설득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의 포퓰리즘으로 갔기 때문에 전 세계가 화랑 국면인데 우리만 지금 일자리가 그냥 없어지는 아주 불행한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세계와 달리 성장에 침체되어 있고 세계와 달리 실업률이 높아진다는데 여기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비상시국임을 인식해가지고 비상시에 걸맞는 어떤 정책적인 개혁 과제가 나와야 하는데 슈레더 총리와 매우 밀접하게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노동개혁을 했던 그 하르츠 씨하고 제가 1시간 동안 방담을 했을 때 그때 그분이 슈레더 총리로부터 들은 얘기를 얘기하는데 슈레더 총리도 독일에서 추진하던 이 하르츠 개혁, 노동개혁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본인은 이런 개혁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은 다음에 총리직을 잃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속한 사회민주당은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기반한 정당인데 사회민주당은 앞으로 10여 년간 집권 못할 것이다.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독일에서 겨우 대연정을 통해 가지고 사회민주당이 그러니까 메이저 파트너가 아니라 주니어 파트너로 연정에 참여합니다만은 이러한 그 상황에서 슈레더 총리처럼 나의 정당, 나의 정치 생명을 걸고 독일을 위해서 나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르츠 씨가 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슈레더 총리가 나는 정치 생명이 여기서 끝나지만 독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노동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냐면 그거 직전에 그 독일이 유럽의 환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싱맨 오브 더 유럽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누가 뭐래도 슈퍼스타 경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노동 참여율이 그 고용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그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 준비하고 그러면 안 잡히고 뭐 이런 폐단이 있는데 고용률은 실제 전체 경제 인구의 몇 %가 일을 하느냐 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고용률이 그 개혁 후에 65%인 게 75%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75명이 일을 하는 나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 65%입니다. 그러니까 하르츠 개혁 전에 독일하고 비슷한 정도로 네. 사실은 일 안 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독일을 살린 역사적인 네. 일이었고 환자에서 슈퍼스타로 바꾼 변혁이었습니다. 네. 실업 문제 이것도 결국은 청년들이 나서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식의 실업 대책, 고용 대책을 원한다. 이렇게 이제 내세울 때가 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분들의 책상 위에서 현장을 뭐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가분들의 그런 선진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또 그 정책을 또 다시 청년들의 눈으로 현장의 눈으로 리터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그 청년 일자리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청년 단체에서도 계속 이제 청년 이 정책을 만드는 일을 계속 이 정부 부처랑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목소리도 전달을 하고 의견 전달을 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이제 현 정부 들어서도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그래도 이번엔 정말 뭔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내심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에 이제 그 발표하는 그런 발표일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또 청와대 스케줄에 맞춰가더라고요. 청와대 스케줄에 맞춰가고 또 결국에는 이제 그 부처의 그런 또 뭐라 해야 될까, 그 이 틀에 맞게끔 이게 정책이 다시 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한 결론은 그게 아닌데 결론이 추경으로 얘기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그동안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노력과 뭔가 의견을 전달했는데 아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또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끔 이것이 또 정리가 되는 모습들을 보고 아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또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쨌건 가버넌스 구조 자체가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소통한다고 하는 것도 이벤트식으로만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의견 전달하고 끝나버리는 식이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청년들과의 소통 구조든 청소년들과의 소통 구조든 그런 가버넌스 구조가 좀 명확히 있어야 사실 그렇게 좀 그런 현장감 있는 그런 목소리 전달도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제대로 된 청년 대책, 제대로 된 청년 실업 대책을 하려면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실업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 집권하고 있는 분들, 또 우리 사회의 그 파워 엘리트라고 그러죠. 힘을 가진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청년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은 물론 자기네들이 가장 평등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구성할 수 있는 당사자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교과서나 백과사전으로 세상을 배운 세대랑 지금 세대는 유튜브로 세상을 배우고 있거든요. 이게 네. 사실 보는 눈도 다르고 나올 수 있는 해결책도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지금 이 사장님 말씀하신 하르츠 계획, 하르츠만 해도 자동차 회사의 인사 담당 네. 최고 경영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자리 문제를 평생 고민해 왔죠. 어떻게 하면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큰 뭐랄까 미신 같은 게 좋은 일자리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자리는 모든 일자리는 귀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 정규직의 공무원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고 시간제고 뭐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느 경제도 그리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풀타임으로 전일제로 일 못할 사람 많거든요. 예, 주부나 학생이나 뭐. 그리고 한 집안에 모든 사람이 전일제로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 수입원이 되고 그 엄마하고 자식이 조금적인 보조적인 수입만 해도 그 빈곤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좋은 일자리 신화라기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사람이 귀해지니까 인건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미국이 지금 너무 급하게 임금 상승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정도로 낮아지다 보니까 그 한 3.1%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최저임금 가지고 무리수 안 둬도 네.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제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청년이 청년의 고민을 하고 기업은 일자리를 정말 만드는 법을 아는 분들이 일자리 그 정책을 내야 되는 건데, 모든 게 이제 공무원 아니면 사실은 월급 한 번 주어본 적도 없는 학자들이 공무원들 또는 정치인의 입맛에 맞춰서 뭘 만들어서 명분을 붙이니까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와 관련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일, 일본 이런 선진국들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매우 밀접한 상호 보완 관계 속에서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주도의 성장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어서의 밀접한 보완 관계, 협업 관계가 잘 구축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업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병태 교수님. 예, 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하고 급여 격차가 큰 거가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분절,
네, 그러니까 예. 예, 아주 큰 구조적인 문제는 건 틀림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우리 사회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대기업의 그 독과점 때문에 중소기업이 못 커서 그렇다라고 하는 게 소위 진보 진영 또는 대기업 기업 중심의 경제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예. 네. 근데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심 경제를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지나친 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너무 써서 그게 실패했다고 보는 관점이 커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니까 월급을 많이 못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가가치 생산을 하는 능력이 안 된다. 그 안 되는 것 중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모의 경제가 안 돼요. 너무 작아요. 기업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GDP의 3배인데요. 우리가 일본하고 기업체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이 생산한 GDP가 일본이 3배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 기업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의 7분의 1의 정도로 영세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중소기업도 자기들끼리 약하면 서로 M&A도 하고 켜져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게 안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나 이제 이런 나라들이 다 자본 지배학을 가지고 발전을 했는데 중소기업들이 자기 기술이나 시장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다 대기업의 하청인 네. 거죠. 그러니까 네. 대기업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독일을 우리가 얘기하고 유럽 많이 하는 데서 소위 히든 챔피언이라는 기업들은 뭐 스위스의 명품 시계 하나 만들어서 몇 천만 원에 팔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스위스 명품 시계는 경쟁이 없어요. 네. 이탈리아의 가죽 구두로 잘 만드는 부츠 만드는 회사 이런 데는 비싸게 팔거든요. 독일에는 의료기기나 이런 기기들을 만드는 소위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강소 기업들이 우리 한 30배 정도 많습니다. 네. 이거 인구당으로 비례로 봐서. 네. 그런데 네.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기업들은 아까 교육제도하고 상속세제도하고 관련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미국, 독일이나 이 유럽들은 일찍부터 길드 체제 하에서 이 명장들을 많이 왕정했고. 그러면 그 관련해 가지고 이 젊은 네. 백경훈 대표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왜 지금 이병태 교수님이 왜 청년들이 대기업은 안 가고 대기업만 가려고 하고 중소기업은 안 가려고 하느냐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미 구조적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네.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왜 청년들이 대기업만 가려고 하고 중소기업에서 취업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동의 사다리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처음 가더라도 그러면 이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다리가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사실 이미 한번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그걸 뛰어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대기업이나 뭐 공공기관을 일단 준비하고 그것이 안 되면 뭐 중소기업을 가자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또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 누구나 임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죠. 근데 임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뭐 정주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근처에 뭐 그렇게 뭐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예를 들어 학구는 또 어떤지 사실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사실 대기업은 뭐 그런 임금도 임금이지만 뭐 그런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은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잘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일단은 대기업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약 30년 전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한번 소셜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거기서 왜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가 하고 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임금 문제보다는 장래의 가능성이 그럼요. 없다 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요새 젊은 세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그럼요. 됩니까? 예, 그거는 노동시장의 경직성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커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서 성과가 나쁘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자꾸 찾게 되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해고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노중성의 경직성도 이 노동시장의 그 이동을 막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그게 사실은 더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결혼 상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문제죠. 들어가느냐에 네, 따라서 네, 대기업을 가느냐 중소기업에 하느냐에 따라 젊은이들한테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으로 들어가면요 학생 때 우리나라 소득 분위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버는 돈이 1분위의 최저 소득자가 되는데 대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대기업 정규직끼리 결혼을 하면 우리 10분위 소득 중간에 신입 사원이라도 3분위 안으로 상위 30% 안의 소득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네, 네, 그 네. 정도로 급여 격차가 큰 거죠. 예. 그리고 이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를 계속 우리가 지체된다. 한국에서는 이게 잘 안 된다. 이것이 실업의 원인이다.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서 다양한 노동이 존재해야 그럼요.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노동하는 시간도 뭐 지난번에 최장 근로시간 그거 가지고 지금 한참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실업의 문제 다 연결이 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노동 시간도 유연하게 해서 아까 이병태 교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 저 할아버지가 주 수입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6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온 가족이 그 소득의 합을 최대한으로 만들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일주일에 40시간 노동 그러면은 거기에 딱 매여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짜다 보니까 이 노동시장에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과 들어간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우선 그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 사이의 이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다뤄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도 이 할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상당히 그 발상 자체가 경제학적으로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굳건하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하나의 정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추진했고 그리고 동시에 혁신주도 성장을 내세웠어요. 이거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주도 성장을 양대축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우선 시장 주도의 혁신 주도 성장이 되려면은 현재 뭐 아까 서비스 산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규제가 혁파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미래 산업으로 유망하게 보이는 의료 산업 이런 것도 일부가 아니라 상당 부분에서 의료에 산업만 갖다 붙이면은 국회에서 굉장히 놀라시는 분, 아주 자연스럽게 거부감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필요한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아까 노동개혁과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혁신주도 성장을 통한 우리의 다양한 성장 기반 구축 그리고 거기에 전제가 되는 규제 개혁을 하려면은 정권적 차원에서의 결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재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번 정부가요 지나치게 이념지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혁신 성장을 한다고 립 서비스는 해요. 근데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재벌 개혁해야 된다. 네. 은산분리, 금산분리 강화해야 된다. 강남 집값 잡아야 된다. 네. 그 대기업 또는 그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갑질을 근절해야 된다. 뭐 골목 시장 보호해야 된다. 통신비 낮춰가지고 가계비 낮춰야 된다. 뭐 온갖 규제 지향적인 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목표를 그대로 두고 개혁하려면 개혁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냐면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그 우버니 저 동남아에 가면 그랩이니 이런 것들이 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요. 집에 실업자로 있는 사람이 차만 하나 있어도 이제 남의 차 태워주고 돈 버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 들어오면 그 도시의 개인 파산율이 한 10% 줄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이 우버가 영업을 못하는 5개 나라, 딱 5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니까 아무도 설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현재는 혁신 주도라는 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개발하는 관주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도. 그래서 정부의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뭐 하는데 돈 얼마 주고 뭐 하는데 얼마 하고 그러면 산업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아까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인공지능 인력을 수급할 수가 없어서 그 비싸고 좋은 일자리잖아요. 그거를 그 젊은 인재들을 구하기 위해서 캐나다, 영국, 미국에다가 AI 랩을 만들어서 거기서 리크루팅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런데 그런 일자리에 주 12시간 이상 그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알고리즘 만들고 젊은이들이 게임 만들 때 밤새워도 하죠. 근데 그 주 12시간 이상을 하지 마라. 이런 규제로 아까 4차 산업혁명의 이 시간을 관리한다는 거는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할 때 타임 카드 찍을 때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 모르거든요. 저 많이 합니다. 많이 네,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산업혁명 초기 아니면 그 포드 자동차가 컨베이어 벨트 돌릴 때 아니면 취로 사업으로 밖에 가서 풀 뽑을 때 그 시기에 지금 노동법이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경직성에 대해서. 실제 근데 지금 뭐라 해야 될까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이 현재 지지율로 보면 사실 이건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그렇죠. 드라이브를 걸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네. 이게 그 지난 한 1년 정도를 돌이켜 보면 사실 그렇게 오지 않았던 것 같고 이거를 그렇게 빗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평창 올림픽 때 팀추월 경기에서도 보면 앞선 사람이 있지만 사실 맨 뒤에도 같이 사실 그게 맨 뒤에 사람까지 같이 들어와야 이게 어쨌든 경기가 끝나는 것인데 지금도 보면 노동계에서 이야기하는 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노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계속 하자고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은 사실 기업한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업도 어느 정도는 이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이게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균형 잡힌 리더십이 사실 안타까운 것이 지난 1년 동안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계시고 이론적으로 또 이를 계속해서 갖고 계신 이병태 교수님과 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내일 여는 미래를 앞으로 해나가겠다. 그거를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주도하고 있는 우리 백경훈 대표님 아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